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당뇨라는 주제로 우리 소아TV를 시청해주시는 어르신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분포율이 높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만성질환 관리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이 당뇨라는 질환은 고혈압보다는 사실 발병률이 낮아요. 낮은 게 맞는데 이게 있을 때 뭐랄까 좀 이제 삶이 좀 많이 피곤해져요. 그렇다 보니까 좀 관리 방법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질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 이럴 때는 정말 좀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만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당뇨라는 질병으로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 췌장을 검색을 해봤는데 췌장이 다른 말로 이자예요. 네, 이자랑 췌장 같은 표현이고요. 췌장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한 장기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소화기관인 여기 위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위 뒤쪽 벽에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노란색이 췌장이거든요. 네. 요 15c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장기에서 여러 소화 효소들이라든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호르몬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을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세포 속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세포 속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아는 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몸에다가 하는 얘기는 잘 아닌데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라고 했을 때 좀 효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에너지로 좀 전환이 되는 그 효율이 대단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니까 혈액이 좀 찐득찐득해지면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변으로도 일부 이제 나와서 거품 형태의 어떤 당이 섞인 오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당뇨 합병증들이 이런 혈액 순환의 문제로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소변에 제가 거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서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에 이상이 생겨서 좀 단백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올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감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 정상인들은 항상 어떻게 일정한 농도, 일정한 수준의 혈당 농도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걸 과학 시간에 보통 항상성 유지 이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항상성 유지 작용 때문에 공복 시의 혈당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mg/dL 미만
그리고 식후 혈당 수치는 140mg/dL 미만 정도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해당 기준 레벨 수치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기준은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복 혈당이 100 미만,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우리가 평소에는 임의로 경구용 포도당 검사 대신에 일반 식사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고요.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당뇨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진단검사에서는 일반 식사 대신에 경구용 포도당 검사용액 시약을 먹고 간이용 혈당 측정기기가 아닌 실제 정맥 혈액을 채취를 한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의학회에서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근거로 환자의 나이라든지 현 병력, 의사의 소견 등을 포함해서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당화 혈색소 농도라는 것이 기준치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당뇨 환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현황입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랑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식생활이 서구화되었다,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영향들이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보다 의학기술이 좀 발전하고 한국인들의 어떤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이미 전체 인구의 11.9%를 기록했네요. 현재까지 증가 추세로 미뤄서 2050년경에는 당뇨 환자가 지금보다 한 7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정상군에 비해서는 좀 당뇨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로 관리 대상군으로 이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2010년도 기준에 19.9%로 나타났어요. 이게 약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데이터인데 이미 성인 10명 중에 3명이 고혈당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유병률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당뇨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위험 요인들입니다. 과체중, 보통 기준을 체질량 지수가 25kg/제곱미터 이상이신 분들인데,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 거의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체질량 지수가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기는 하세요, 간혹. 이런 경우는 당뇨라든지 만성 성인병 질환과 관련 있는 케이스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몸짱 어르신 정도가 되겠죠. 당뇨에 대한 어떤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서 당뇨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밖에 공복 혈당 장애라든지 내당능 장애 병력 가지신 분,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경험하셨다라든지 4kg 이상의 거대 알을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거를 착한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죠. 요 농도가 35mg/dL 미만, 또는 중성지방 농도가 250mg/dL 이상인 경우,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의심되는 질환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흑색 가시세포증,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든지 심혈관 질환인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계신다든지,
당뇨 코르티코이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검사를 40세 이상인 성인에게 연 1회 이상 받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 인자를 내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 30세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혈당 수치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만 하나? 당뇨 관리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의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종류의 합병증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합병증들이 내 삶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고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 합병증으로 침범 혈관 크기에 따라서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당뇨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나빠지고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들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2~3배 정도, 여자의 경우에는 3에서 한 5배 정도까지도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서 이런 합병증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 심근경색증, 심부전,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미세혈관 합병증이었던 당뇨병성 신증이나 망막병증, 신경병증 같은 합병증들도 아주 흔하게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에요. 신장투석이라든지 실명, 그리고 족부병변으로 인한 사지절단과 같이 좀 다양하고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당뇨 환자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보통 높게 유지가 되면서 생길 수 있었던 합병증들이었어요. 보통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항상성 유지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서 좀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들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혈당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 치료를 받을 때 인슐린 투여라든지 당뇨약 복용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 또는 식사량이 너무 부족했을 때, 구토나 설사 같은 것들을 심하게 했을 때, 평소보다 운동량이 너무 많았다든지 또 과음을 했을 때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저혈당이 되었을 때 아마 당뇨가 있으셔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막 기운이 없고 허기가 지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불안한 느낌, 아니면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나 손끝 같은데 저릿저릿하게 저려오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좀 올릴 수 있는 사탕이라든지 단맛이 나는 음료들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은 119를 통해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포도당 주사를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아TV 시작할 때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은 좀 삶이 너무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좀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예방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도 당뇨 환자가 그 질병을 관리하는 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뇨를 갖고 계시지 않는 일반인들도 당뇨 환자처럼 사실 관리를 하게 되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당뇨 환자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질환에 대한 기전,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필요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활동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당뇨 환자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체크리스트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고 발 관리, 약물 관리, 운동, 식이 조절, 금연이나 금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특히 이 중에서도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들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이미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실천하시는 행동들 중 하나인데 이게 내 몸의 일부에 상처를 내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혈당 시험지라고 하는 스트립을 매번 새 걸로 좀 교체를 해 주셔야지 검사가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유통기한이 아주 길지도 않은데다가 비용적인 부담들도 있어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어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런 자격을 갖추신 경우에 소모성 재료, 그러니까 측정 검사지라든지 체혈침, 인슐린 주사기, 그리고 인슐린 주사 바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험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기준 자격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케이스가 좀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요 내용은 자가 혈당 측정 시 주의사항인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당뇨 환자의 식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뇨 환자의 식사 관리의 원칙은 환자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적절한 열량의 음식물을 영양소별로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제가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에게도 좀 권장을 하는 건강식의 기준이 되는데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달콤한 맛을 내는 단순당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것, 싱겁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당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복지관에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당지수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그 포도당이 혈액 내에서 세포 내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때 얼마나 빨리 분해돼서 혈당을 올려버리고 이렇게 빨리 혈당을 올린 식품들은 빠르게 또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공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금세 배가 고파지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게 되면 살이 찌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좀 조리법이 다르고 신체의 상태들이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그만큼 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음식물 대사가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먹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당지수를 낮추는 식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도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께 자주 예로 드는 그 당지수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당지수에 대해서 이제 수치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자랑 고구마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은 단맛을 내는 것들이 당지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봤을 때 고구마가 당지수가 더 떨어져요. 네, 그리고 잡곡밥과 일반 밥, 쌀밥 비교를 해봤을 때 잡곡밥의 당지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감자보다는 고구마, 그리고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식입니다. 우리가 간식을 먹는 이유는 식사를 했을 때 양이 좀 부족해서 좀 허기짐을 느껴서 그 공복감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간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를 할 때 과식을 좀 줄이고자 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2-3시간 뒤에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으로 우유나 과일 이런 것들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만약에 좀 내가 허기가 져서 간식을 먹게 된다면 조금 열량이 낮은 곤약이나 한천, 버섯, 채소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여기서 만약에 견과류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견과류가 사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좀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하루에는 한 줌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단순당으로 되어 있거나 칼로리가 좀 높은 경우들이 많고, 의외로 지방이라든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요즘 과자 뒤에 보시면은 영양 성분표라고 해가지고 그 열량이라든지 주요 영양소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표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성분표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지방이라든지 나트륨, 열량 같은 게 좀 너무 높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마찬가지로 외식을 하였을 경우에 가공식품 못지않게 열량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외식을 하실 때에는 이런 메뉴들을 좀 피해 가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법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특히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에 운동을 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당뇨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운동 방법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성인에게 운동을 할 때 공복 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들이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혈당 때문이겠죠. 운동을 하면은 아까 당이 좀 떨어지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당을 더 떨어뜨린다.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 방법을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 무산소 운동을 다른 말로 근력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요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좀 큰 근육군을 이용을 해서 리듬감 있고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운동인데, 설명이 좀 어렵죠. 주로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줄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법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력을 이용해서 무게나 저항력에 대항을 하는 그런 운동법인데,
쉽게 말해서 뭐 역기를 든다라든지 헬스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뭐 웨이트 장비를 이용한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찬다라든지 집에 있는 페트병들을 막 무겁게 만들어서 들고 운동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근력 운동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좀 유산소 운동만 줄기차게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봬요. 네, 이렇게 하실 경우에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시고 금세 지치고 피곤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운동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데, 보통 유산소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이 인슐린 작용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운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한 2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도 좀 혈당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당연히 운동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강도, 그리고 운동 전의 내 몸 상태 등에 따라서도 혈당 감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2형 당뇨병에서 권고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당뇨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대한의학회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5대 생활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 내용에 좀 그 당뇨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처방받는 인슐린이라든지 혈당 강화 약물, 그리고 자가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미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당뇨 치료 중이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실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든지 혈당 측정, 약물 관리, 그리고 기타 근육량 측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면 저희 복지관 건강관리실로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건강관리실은 한 명씩 사전 예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복지관 이용증을 지참하신 경우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9월 달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